그리고 마치 도시 전체의 목을 조르듯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퍼졌다. 전 지역 비상경계, 전 부대 즉시 대기, 이동 금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멎었다. 시장 골목에서 손을 맞잡던 부부도, 학교로 뛰던 아이도, 공장으로 향하던 노동자도 동시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런데도 손끝에 닿는 모서리가 있었다. 종이의 모서리. 아주 얇은데도 마치 쇠붙이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는 모서리. 그 순간 알았다. 이 비상령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틀어졌고 그 틀어진 것이 지금 나에게로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통제 장교였다. 발사 순간까지 사람의 감정을 지우고 손목만 남겨야 하는 자리. 내 책상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놓여 있었다. 빨간색 봉인 테이프, 검은 잉크 스탬프, 그리고 발사 절차 매뉴얼. 그 매뉴얼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국가 그 자체였다. 한 줄이라도 틀리면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도시가 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린 매일 밤 반복했다. 지령 확인, 서명 확인, 동시 승인, 암호 대조, 입술이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로 외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그 절차가 완벽할수록 그 안에 사는 인간은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걸. 그날의 비상방송 이후 부대 분위기는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지휘 통제실 문은 평소보다 더 세게 잠겼고 계단엔 낯선 군화가 늘었다. 보웨이브 합동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숨결처럼 퍼졌다. 누가 건드렸대. 발사 관련 문건이 빠졌대. 사람들은 마지막 단어를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나도 그랬다. 입을 닫고 눈을 피하고 웃어야 할 때 웃는 척했다. 북한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진실을 모르는 얼굴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만들 수 없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비상령이 떨어진 걸까? 누가 뭘 잃어버렸고 누구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걸까? 그리고 왜 내 심장은 마치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뛰는 걸까? 나는 통제실 안에서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엔 서류가 있었다. 분기 점검 목록, 암호 변경 기록, 봉인 번호 대조표. 그런데 시야 끝에서 계속 한 장이 떠올랐다. 내 손끝이 아까 만졌던 그 종이의 모서리. 그건 내가 가져선 안 되는 것이었다. 가져오는 순간 나는 국가의 내부를 내 주머니에 넣어버린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끝난 걸까? 복도 밖에서 문이 한 번, 두 번 두드려졌다. 동무. 신원 재확인이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부드럽다는 게 더 무서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대답은 짧게. 예.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 속에는 늘 있었다. 잠시. 의심. 그리고 기록의 냄새. 나는 그들의 눈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 대신 내 손과 주머니를 보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걸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냥은 시작됐다. 나는 아직 도망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국가가 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단 한 장의 종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이 이야기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 통제 장교였던 내가 왜 남쪽을 향해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상령이 떨어지기 전에 나를 떠올리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장면부터 떠오른다. 향연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통제시설의 생활동. 창문은 늘 반쯤만 열렸고 바람은 늘 먼지 냄새를 끌고 들어왔다.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식당에 줄을 서면 배급표를 먼저 내밀어야 했다. 표에 찍힌 도장은 흐릿했고 담당자는 늘 눈썹을 찌푸렸다. 오늘은 고기 없다. 그 한마디로 메뉴가 결정됐다. 옥수수밥, 열분국,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불평은 기록이 되니까. 겨울엔 난방이 더 잔인했다. 중앙난방이 들어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도 늘 줄었다. 우린 군복 안에 신문지를 겹겹이 넣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도 통제장교는 손을 떨면 안 된다. 발사 절차에서 손이 떨리는 건 죄가 아니라
사상 문제로 기록된다. 이동도 자유가 아니었다. 내가 속한 부대는 외부로 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했다. 평범한 외출이 아니라 줄을 서서 사유를 적고 승인 도장을 받아야 했다. 어떤 날은 하급 간부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통행증은 종이지만 여기선 목줄이야. 다들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학습에 앉았다. 군복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의자에 반듯하게. 강사는 같은 문장을 반복했고 우리는 같은 대답을 연습했다. 자기 비판문을 쓸 때는 문장 구조까지 비슷해야 했다. 너무 솔직하면 위험하고 너무 무성의하면 더 위험했다. 그게 북한의 정답이었다. 나는 그 체계 속에서 오래 살아남았다. 발사통제장교라는 직책은 자부심이 아니라 늘 가느다란 공포였다. 우리 통제실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절차는 심보다 먼저다. 통제실에 들어가면 먼저 손을 씻었다. 잉크가 손에 묻으면 서류가 오염된다고 배웠다. 그 다음 봉인 테이프의 번호를 확인했다. 빨간 테이프 위에 찍힌 숫자는 마치 죄수 번호처럼 붙어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숫자를 눈으로 외웠다. 혹시라도 누군가 몰래 뜯고 다시 붙이면 절차상 바로 걸린다. 누군가 몰래 뜯고 다시 붙이면 한 모든 사람이 연루가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해진다. 사람의 얼굴보다 종이의 표정이 먼저 읽힌다. 상관의 말투보다 서류에 들뜬 가장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나는 점점 인간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도 균열은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통제실엔 항상 2개의 금속 서랍이 있었다. 하나는 암호표, 다른 하나는 매뉴얼 보관함. 매뉴얼은 매일 점검할 필요가 없는 문서였지만 우린 오히려 그걸 더 자주 확인했다. 국가가 가장 미쳐있는 부분은 늘 가장 조용히 잠겨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정기 점검을 하다가 나는 아주 작은 이상을 봤다. 봉인 테이프의 가정자리, 아주 미세하게. 긁힌 흔적. 설마 그날 밤 나는 생활동으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입김이 이불 안에서 맴돌았다. 나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기보다 자꾸 멈칫거렸다. 마치 여기서 멈추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였다.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종이를 만졌다. 업무용 점검 메모지. 거기엔 내가 무심코 적어둔 숫자 하나가 있었다. 공인 번호가 하루 전 기록과 다르게 보인다는 메모.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더 깊숙이 숨겼다. 그 종이가 내 목숨을 살릴지 혹은 내 목을 조를지 그땐 아직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더 이상 평온한 반복이 아니었다. 내가 믿던 절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절차가 흔들리면 이 나라에서 인간은 가장 먼저 부서진다. 며칠 뒤 통제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같은 금속 냄새, 같은 형광등 불빛인데도 어딘가 더 날카로웠다. 사람들이 말을 줄였고 눈을 더 빨리 내렸다. 나는 그 변화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북한에선 공기가 먼저 변하면 사람이 사라진다. 그날은 정오 직전이었다. 나는 장비 점검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발사 통제장교의 일은 화려하지 않다. 대부분은 기록이다. 기록을 완벽하게 남기고 절차가 완벽하게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바로 그 기록 속에서 작은 균열이 다시 보였다. 암호 대조표의 교체 날짜가 지워져 있었다.
누가 지웠는지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연필 자국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손끝이 얼었다. 난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쪽에서 피가 갑자기 식는 느낌이었다. 나는 종이를 뒤집어 다른 서류 사이에 끼웠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때 뒤에서 짧은 발소리가 들렸다. 군화. 통제실 안에서 군화 소리가 크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이다. 덕모. 나는 몸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예. 낯선 목소리였다. 부대 사람이라면 나는 목소리만으로도 구분한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오래 감시하며 살아왔다. 정기 점검 중이지? 예, 기록 정리 중입니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무서웠다. 질문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대답을 평가하는 침묵. 그가 내 책상 위를 훑었다. 내가 숨겨둔 총이 암호 대조표. 그가 거기까지 손을 뻗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는 대신 다른 것을 집었다. 내 메모노트. 발사 절차에서 자주 반복되는 체크 문구를 적어둔 작은 노트였다. 이건 뭐지?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절차 확인용입니다. 그가 노트를 넘기며 웃었다. 그 웃음은 친절이 아니라 사냥꾼이 덫을 살피는 표정이었다. 열심이구만. 이런 건 좋지. 그리고 그는 노트를 덮었다. 그 순간 나는 더 두려워졌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것도 뺏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가져가지 않으면 마음속에 표시를 남긴다. 그날 저녁 생활동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나를 불렀다. 같은 통제반, 나보다 2살 어린 늘 순박하게 웃던 친구였다. 형, 오늘 누가 왔었어? 나는 모른 척했다. 누구?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보이부야. 합동조가 진짜 들어왔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공기가 기록으로 변할까봐. 그가 다시 말했다. 암호체계, 매뉴얼 관련해서 뭔가 새는 것 같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이제부터 서로 조심하자.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아는 사람은 먼저 끌려간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발전기 소리,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사람이 두려우면 소리가 커진다. 나는 슬쩍 손을 넣어 주머니 속 종이를 확인했다. 내가 적어둔 봉인번호의 변화. 그건 작은 메모였지만 국가가 미쳐 날뛰는 건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갑자기 문이 두드려졌다. 점호! 모두가 동시에 일어났다. 우리는 줄을 맞춰 섰고 담당자가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다. 그는 2번 확인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멈췄다. 이름.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머르문입니다. 그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내 피부 아래에 숨겨진 무엇을 찾는 것처럼. 순간 내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점호가 아니야. 이건 확인이야. 표식이야. 그가 지나간 뒤에도 내 등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귀를 열어두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를까봐. 그리고 정말로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통제실로 가는 호출이 떨어졌다. 짧은 쪽지.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이미 그들의 목록 안에 들어갔다. 내가 찍힌 걸까? 다음날 새벽. 통제실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눈은 얇게 쌓여 있었고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그 소리조차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나는 숨을 죽이고 걸었다. 북한에선 소리가 죄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처럼 느껴졌다. 면담실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군복이지만 부대 군복이 아니었다. 단추가 더 반짝였고 표정이 더 무표정했다. 그들의 눈은 질문이 아니라 결론을 갖고 있었다. 눈이 열리자 안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 나는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의자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벽에 걸린 구호가 없는 방은 이미 구호가 필요 없는 곳이다. 여기선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진다. 그들은 내 신분증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기록을 넘겼다. 근무평가, 정치학습 출석, 자기비판문 제출 여부. 내가 평생 쌓아온 충성의 종이들. 동무는 상실하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건 덫의 첫 줄이었다.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최근에 통제실 점검하면서 이상한 점을 본 적 있나? 나는 정해진 대답을 꺼냈다. 없습니다. 정말 없나?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훈련된 대로였다. 하지만 내 손가락 끝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내 무릎 위에서 손을 꽉 눌렀다. 손이 떨리면 끝이다. 그는 종이를 넘기다 멈췄다. 그리고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소리 같은 웃음. 우리도 알고 있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 뭔가 빠져나갔다는 걸. 그 순간 내 귀 안쪽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동무는 절차를 좋아하지?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 동무는 알 거다. 절차가 깨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은 칼처럼 매끈했다. 피가 나지 않는데도 살이 갈라지는 느낌. 면담은 길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 고백이 아니라 내 반응이었다. 나는 끝까지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말한 한마디는 나를 완전히 올렸다. 오늘부터 동무는 통제실 출입을 제한한다. 대기 근무로 전환. 대기 근무. 그 말은 사실상 격리였다. 당장 체포하지 않아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나는 방에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갑자기 공기가 더 차가웠다. 마치 부대 전체가 내 숨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생활동으로 돌아가려는데 통제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고함, 빠른 발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같은 억눌린 소리. 나는 멈췄다. 내가 멈춘 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 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끌려 나오는 걸 봤다. 통제실 서류 담당병. 항세가 나던 그 친구. 그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몸을 비틀며 말했다. 아닙니다. 전 몰라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두 사람이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가 내 머리를 긁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구도 왜? 라고 묻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같은 자세로,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한 명이 끌려가고 나머지는 눈을 내리고 그리고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그날 저녁 통제반 동료들이 내 침상 근처로 모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다. 누가 다음이냐? 그중 한 명이 겨우 입을 열었다. 보위부가 통제실 기록을 다 가져갔다더라.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매뉴얼 보관함도 봉인 해제했대. 그 말에 나는 속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매뉴얼 보관함. 그건 우리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심장 같은 곳이다. 그걸 열었다는 건 이 일이 단순한 실수나 도난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소식이 돌았다. 끌려간 서류 담당병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한 가지뿐이다. 어딘가에서 기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뜻.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앞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바닥에 떨어진 군모, 끌려가며 긁히던 발끝, 그리고 울먹이던 목소리.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끌려갔다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까? 보웨이브. 소문이나 단어가 소목을 까노가 아니다. 손목을 꺾어 끌고 가는 집처. 소문난 보웨이브 저다. 어가 아니라 from 손목을 끄꺼고 가는 힘을. 그 밤 나는 내 주머니 속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봉인 번호의 변화. 작은 숫자 하나.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선택지는 둘뿐이다. 이 숫자를 끝까지 숨기고 죽느냐, 아니면 이 숫자 때문에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느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기근무로 전환된 뒤부터 내 하루는 더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는 건 편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목에 걸린 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나는 통제실 대신 생활동 옆 작은 사무실로 배정됐다. 창문은 거의 열리지 않았고 책상 위엔 오래된 타자기가 놓여 있었다. 내가 하던 일은 정리였다. 서류철을 분류하고 오래된 기록을 묶고 불필요한 문서를 폐기 목록에 올리는 것.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떼어놓는 것이다. 하루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은 점심 무렵이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를지 모르니까. 북한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은 두 가지다. 훈장 혹은 연행. 지금은 누구도 훈장을 받지 않는 분위기였다. 감시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변했다. 첫째, 통행증 검사가 갑자기 늘었다. 생활동에서 식당까지 가는 짧은 길에서도 군인이 서 있었다. 어디 가나? 흠이를 지금 움직이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질문들이었다. 사람들은 통행증을 꺼내내 들고 손끝 계량건대. 샤감건들은 통행증 검어 들고 진강심이다 점어줍니다. 사람들은 통행증을 꺼내 들고 손끝이 떨렸다. 둘째, 야간 검문이 강화됐다. 밤이 깊어지면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이 문틈을 할 듯 지나갔다. 누군가의 방문이 조금만 늦게 열리면 안쪽에서 욕설이 터졌다. 그런 밤엔 누구도 기침을 크게 하지 않았다. 숨도 조용히 쉬었다. 살아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확신했다. 이건 범인 찾기가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흔드는 일이다. 누군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봤는데 담당병이 내 그릇을 보며 멈칫했다. 그릇에 담긴 옥수수밥이 유난히 적었다. 내가 항의할 수 있을 만큼 적진 않았다. 다만 내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적었다. 그는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지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숟가락이 줄었다는 건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표시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이 안전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문 밖의 발소리, 옆방의 속삭임, 창문 밖의 그림자. 모든 게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군복을 벗고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그 작은 종이. 봉인번호, 변화 메모.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펼쳤다. 그리고 다시 아주 깊숙이 숨겼다. 구두 밑창. 모미창을 조금 떼어내고 그 안에 넣었다. 발사 절차를 다루던 손이 지금은 종이 한 장을 숨기고 있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었나? 그때 문이 열렸다. 예고도 없이, 노크도 없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부대 정치 지도원, 다른 한 명은 낯선 얼굴, 보이부였다. 그들의 눈빛이 다르다. 정치 지도원의 눈은 말을 듣고 보이부의 눈은 몸을 읽는다. 정치지 지도원이 웃으며 말했다. 동무, 요즘 힘들지? 나는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허락이 필요 없는 자리니까. 모웨이브가 방안을 천천히 돌았다. 벽을 보고, 침대를 보고, 내 군복을 보고, 마지막엔 내 구두를 봤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구두를 집어들면 끝이다. 그런데 그는 구두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낮게 물었다. 동무는 절차를 좋아하지? 그 질문이 다시 나왔다. 파트 4에서 들었던 그 질문. 나는 순간 내 혀가 굳는 걸 느꼈다. 예.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그럼 절차를 어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겠네. 이건 질문이 아니었다. 고백을 유도하는 명령이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모릅니다. 정치지 지도원이 입을 맞췄다. 우리도 동무를 믿고 싶다. 하지만 동무도 알지 않나? 이런 시기엔 믿음도 절차가 필요하다. 보웨이브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숨소리가 내 뺨을 스쳤다. 오늘 밤 동무는 혼자 있지 말게. 우린 동무를 보호하려는 거다.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무릎이 풀렸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 그들은 내 방을 수색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보기 위해 온 거였다.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이미 알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그날 밤 야간 검문이 2번이나 왔다. 손전등이 내 얼굴을 비추었고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 두려움이 눈물로 변할까봐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이미 보이는 덫안에 들어온 걸까? 아니면 이제부터가 시작일까?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복도 끝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든 척을 할 수도 없고 모른 척을 할 수도 없었다. 북한에서 못 들었다는 말은 곧 숨겼다로 바뀐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손전등 빛이 내 눈을 찔렀고 낯선 군화가 바닥을 긁었다. 그들은 짧게 말했다. 따라오라. 나는 외투를 챙길 틈도 없이 나갔다. 난방이 끊긴 복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게 내 안에서 올라왔다. 몸이 아니라 생각이 얼어붙는 느낌. 우리는 통제구역 쪽으로 걸었다. 내가 대기근무로 격리된 뒤에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던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입천장이 말랐다. 거긴 내가 살던 자리였고
동시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리였다. 문이 열리자 금속 냄새가 훅 끼쳤다. 통제실 특유의 냄새, 잉크, 종이, 기름, 그리고 밀폐된 공기. 그 향이 마치 고향처럼 익숙해서 더 끔찍했다. 안에는 보위부가 있었다. 낯선 얼굴 둘, 그리고 내 상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상관이 눈을 피하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다. 보웨이브 중 한 명이 내 앞에 종이철을 내려놓았다. 그 위엔 발사 절차 매뉴얼에 붙던 빨간 봉인 테이프 조각이 있었다. 모서리가 들떠있고 손톱 자국 같은 게 남아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봉인 해제 흔적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또 하나를 꺼냈다. 얇은 투명 필름. 필름 위에 찍힌 건 내 손가락의 치만. 나는 숨을 멈췄다. 동무 지문이 왜 여기에 있나? 동무가 만져야 할 곳이 아닌데.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 순간까지도 혹시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 필름 한 장이 내가 이미 끝났다는 걸 말해줬다. 상관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최근 기록에서 동무의 절차 확인이 과도하게 많다. 왜 그렇게 매뉴얼을 확인했나? 나는 짧게 말했다. 봉인 번호가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내 입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았다. 절차상 그런 건 보고해야 했다. 보고하지 않고 혼자 확인했다는 건 내가 이미 혼자 움직였다는 증거가 된다. 보웨이브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동무는 이상을 봤다. 그럼 어디까지 봤나? 그 순간 내 뱃속이 서늘하게 조여왔다. 내가 더 말하면 그건 협조가 아니라 자백이 된다. 내가 말을 멈추면 그건 저항이 아니라 사상 문제가 된다. 나는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침묵은 짧았지만 길었다. 보웨이브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동무는 오늘부로 특별 조사 대상이다. 통제실 접근 금지. 대기구역 격리. 연락 차단. 연락 차단. 그 너를 듣는 순간 내 속이 꺼졌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다는 뜻. 한 사람을 사회에서 떼어내 조용히 말려 죽이는 방식. 그들은 마지막으로 내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진술서. 나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손가락이 굳었다. 거기엔 이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발사 절차 매뉴얼 관련 이상 지물을 은폐하고. 은폐. 그 한 단어가 나를 살인자처럼 만들었다. 보웨이브가 말했다. 서명해라. 절차다. 나는 펜을 잡았다. 잉크가 손끝에서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겹쳤다. 며칠 전 끌려가던 서류 담당병. 바닥을 긁던 발끝. 전 몰라요. 라며 울먹이던 목소리.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 나는 그때 이해했다. 저 종이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순서를 앞당기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다. 못합니다. 상관의 얼굴이 하얘졌다. 보위부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그들의 시선이 내 목덜미를 눌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체계 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날 밤 나는 격리실로 옮겨졌다. 창문 없는 방. 문은 밖에서만 열리는 구조. 안에는 침상 하나와 물통 하나, 그리고 카메라 같은 작은 구멍. 나는 누워도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서명란이 떠올랐다. 빨간 테이프 조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그 작은 메모가 떠올랐다. 코드 밑창 속 봉인 번호가 달라졌다는 기록. 그건 이제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나를 죽이는 증거이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튀어나왔다. 나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었다. 피가 날 만큼 깊게. 통증이 필요했다. 정신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는 벽에 아주 작게 숫자를 적었다. 봉인 번호. 지워져도 상관없었다.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여기 남아있는 순간 나는 서서히 지워질 것이다. 나는 이미 분리됐다. 이미 체계 밖으로 밀려났다.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 종이실에서 나흘째 되던 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세지 않았다. 여기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르는 것이었다. 물통은 하루에 한 번만 채워졌고 밥은 몸이 건조하게 들어왔다. 누가 가져오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건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금속 쟁반뿐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이었다. 조사가 없을 때가 더 공포였다. 그건 그들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절차였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진 건 뜻밖의 사람으로부터였다. 문이 열렸다. 손전등이 아니라 희미한 전등빛이 먼저 들어왔다. 그 틈 사이로 얼굴 하나가 보였다. 통제반 동료, 최하급 통신병. 나보다 훨씬 어리고 늘 말이 없던 그 친구였다. 그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속삭였다. 형님, 아직 살아있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기쁨이 아니라 경계가 먼저 올라왔다. 이 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친절은 대부분 덫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담배 포장지였다. 겉면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밖에 길이 있다. 연락할 사람을 찾았다. 나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가슴이 움찔했다. 연락할 사람. 이런 시설 안에서 그건 곧 브로커였다. 나는 낮게 물었다. 누구냐? 그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군수 보급선 쪽에 돈 되는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경 쪽 인맥도 있다 합니다. 돈 되는 일. 북한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다. 국경 장사꾼, 밀수꾼, 그리고 두 얼굴. 나는 종이를 손바닥으로 덮었다. 카메라 구멍이 내 움직임을 읽을까봐. 통신병은 숨을 삼키고 덧붙였다. 형님, 보위부가 형님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할 거란 말이 돌아요. 조사 끝나면 다시 못 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끝이 저렸다. 이제 확실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문서 속 문장 하나로 끝난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정을 입 밖으로 꺼냈다. 연결해라. 지금 당장. 통신병은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더 작았다. 근데 형님,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내 심장을 더 세게 만들었다. 믿지 말라면서 연결해준다. 이건 그도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틀 뒤 나는 조사실로 다시 불려갔다. 하지만 그날 조사실엔 보위부만 있지 않았다. 낯선 민간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은 검었다. 눈빛은 사람을 돈으로 재는 눈이었다. 보웨이브가 말했다. 이 사람은 동무를 도울 수 있다. 동무가 협조만 하면. 그 순간
내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보위부가 왜 브로커를 조사실에 앉히지? 보통은 뒤에서 조종한다. 대놓고 보여주는 건 미끼다. 남자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발사 통제 장교라며. 그런 사람은 값이 비싸. 보웨이브가 내게 물었다. 매뉴얼은 어디 있나? 봉인번호 이상을 기록한 것. 네가 가진 것 맞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메모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통신병. 그 길을 알려준 통신병이 나를 살리러 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반응을 보기 위해 붙인 줄이었다. 그리고 그 줄 끝에는 브로커가 아니라 보위부가 있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최대한 짧게 말했다. 없습니다. 보웨이브가 웃었다. 이번엔 정말 웃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동무는 절차를 잘 아니까. 그들은 나를 살려두려는 게 아니었다. 내 손으로 허위 진술을 만들고 그걸 명분 삼아 나를 처리하려는 거였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생산한다. 그게 이 체계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격리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만든 덫 위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 나는 구두 밑창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손이 떨렸다. 그 안에서 종이를 꺼냈다. 봉인번호 메모.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종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뜨거웠다. 나는 그걸 다시 접어 이번엔 다른 곳에 숨겼다. 내 속옷 안쪽, 박음질 사이. 그들이 구두를 빼앗아도 내 몸을 벗기지 않는 이상 찾기 힘든 곳.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다. 아주 작은 준비. 절차를 다루던 손이 생존 절차를 다루기 시작했다. 첫째, 나는 신호를 만들었다. 통제실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3번 두드리고, 1번 멈추고, 다시 2번. 보위부가 듣기엔 우연한 소리. 아는 사람만 아는 약속. 둘째, 나는 내 배급표 한쪽을 찢어 숨겼다. 도장 찍힌 종이는 곧 신분이었다. 국경으로 갈수록 종이 한 장이 사람 목숨이 된다. 셋째, 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내가 격리실 벽에 적어둔 봉인번호. 나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지웠다. 이 방엔 내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흔적이 남는 순간 다음 사람의 목줄이 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믿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길은 만들어야 한다. 그날 새벽 복도 끝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이틀 뒤 야간 검문 교대 때 짐은 한 번만. 매는 돈 던져. 만정년 주신대 이틀. 이는 한 번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들키는 소리다. 대신 손가락으로 바닥을 2번 쳤다. 짧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탈출 계획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틀 뒤라는 말이 떨어지고부터 내 몸은 더 조용해졌다. 움직임이 아니라 숨이 조용해졌다. 들키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다. 이미 들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보웨이브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격리실에 있으면서도 바깥과 연결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있다. 연결되는 순간 잡는다. 내가 살 길을 찾는 순간이 그들이 증거를 얻는 순간이 된. 그럼에도 나는 움직여야 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서류 속 문장으로 죽는다. 은폐라는 단어로, 사상 문제라는 낙인으로. 그건 총알보다 조용하고 얼음보다 느리게 사람을 끝장맨. 그날 밤 나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알았다. 공기가 다르다. 여기엔 질문이 아니라 처리 절차가 들어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겉표지에 붉은 글씨. 발사 통제 절차 유출 의심 사건. 의심. 북한에서 의심은 증거와 같다. 아니, 때로는 증거보다 강하다. 증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의심은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니까. 오웨이브 책임자가 말없이 한 장을 펼쳤다. 그 종이엔 내가 평생 외워온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발사 절차의 마지막 단계. 2인 동시 승인, 암호 대조, 봉인 확인, 기록 보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 종이는 원본이 아니었다. 문장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단어 하나가 바뀌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다. 발사 절차 문장 하나가 바뀐다는 건 국가의 심장을 누군가 손으로 만졌다는 뜻이었다. 오웨이브 책임자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동무는 이 문장을 기억하지? 그럼 알겠지. 우리가 왜 미쳐 날뛰는지. 그제야 나는 진짜가 보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숨긴 메모도 아니었다. 발사 절차 매뉴얼 자체가 손상됐거나 바뀌었거나 혹은 복제되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다.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다. 그들은 두려웠다. 발사 통제는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끝없이 되풀이되는 절차의 신뢰로 유지되는 영역이니까. 절차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한다. 의심이 퍼지면 상부는 안전을 위해 더 잔인해진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서지는 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다. 바로 나 같은 사람들. 책상 위에 또 다른 종이가 내려왔다. 통제실 근무자 전원의 이름. 그 옆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내 이름에도 동그라미가 있었다. 너희 중 누군가는 매뉴얼을 건드렸다. 누군가는 절차를 훔쳤다. 그리고 누군가는 바깥으로 내보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백이 아니라 대상이었다. 국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희생양. 그 순간 책임자가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 국경 봉쇄, 이동 제한 강화, 통행증 전수 검사. 단어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다. 국경이 잠긴다. 길이 막힌다. 내 탈출은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격리실에서 숨을 죽이는 동안 바깥은 더 좁아지고 있었다.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동무는 오늘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시설 밖 격리. 그리고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신문. 그날 밤 나는 다시 끌려가며 깨달았다. 내가 가진 메모는 살 길이 아니다. 오히려 체계가 나를 끝까지 쫓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봤으니까. 절차의 균열을, 봉인의 흔들림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이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굶주림도 소문도 아니다. 절차가 무너지는 것.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통제 문장이 누군가에게 훼손되는 것. 그리고 그 절차의 균열을 처음 손끝으로 느낀 사람이 나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한 문장만 남았다. 이제 늦으면 죽는다. 그날 새벽 격리실 바닥에서 나는 아주 작은 준비물을 확인했다.
찢어둔 DNA 배급표 조각, 그리고 속옷 박음질 사이의 메모.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누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틀 뒤가 아니라 오늘 밤 가야 한다. 그날부터 세상은 더 빨리 좁아졌다. 통제시설 밖 격리로 옮겨진 뒤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대상이었다. 대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숨쉬는 방향까지 기록된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나는 그때부터 더 똑바로 생각할 수 있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였다. 절차처럼, 단계처럼,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첫째, 연락. 둘째, 돈. 셋째, 신호. 넷째, 이동. 브로커는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를 만났다.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그는 이번엔 보위부가 없는 곳에서 왔다. 하지만 보위부가 없는 게 더 무섭다. 보위부는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 브로커는 웃으며 칼을 숨긴다. 그는 내게 말했다. 시간 없어. 국경 쪽이 잠기고 있어. 근데 너 같은 사람은 방법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음은 사치였다. 대신 물었다. 얼마냐? 브로커는 손가락을 펴서 숫자를 만들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하면 기록이 된다. 그 숫자는 내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돈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의 값은 직책으로 정해진다. 발사 통제 장교는 비싸다. 비싸니까 더 잘 팔린다. 가족 돈. 그가 짧게 말했다. 없으면 네 몸값으로 받을 수밖에. 그 말이 목구멍을 찢었다. 몸값. 나는 사람인데 거래가 된다. 나는 속으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돈은 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출은 원래 거짓말로 시작한다. 진실은 여기서 죽는다. 나는 떠올렸다. 내가 숨겨둔 것들. 생활동 바닥팸에 숨겨둔 중국 위안화 몇 장. 통제실 근무자들이 몰래 돌려쓰던 검은 돈. 그리고 마지막 수단. 내 손목 통제 장교에게 시계는 장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발사 절차의 초를 맞춰야 하니까. 그 시계의 뒷면엔 얇은 각인이 있었다. 금품. 하지만 시장에선 금속이 돈이 된다. 나는 그걸 브로커에게 넘길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깨졌다. 내가 가진 마지막 직책의 흔적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브로커는 약속을 꺼냈다. 3단계다. 1단계는 내부 탈출. 2단계는 강. 3단계는 중국에서 남쪽으로. 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줬다. 담배 종이처럼 얇았다. 거기엔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대신 숫자와 기호만 있었다. 통제 장교였던 나는 그걸 보자마자 이해했다. 좌표였다. 아, 이야. 길이 된다. 신호는? 내가 물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기침 3번.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 안 켜도 돼. 꺼내는 동상만. 나는 속으로 외웠다. 절차처럼 반복했다. 3번 기침. 성냥 동작. 고개 1번. 실수하면 끝.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해버렸다. 근데 너 조심해. 너 건 때문에 위에서 난리야. 지시가 내려왔어. 기록 삭제 명령. 기록 삭제. 그 말은 곧 사람 삭제와 같다. 서류에서 지워지는 순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죽어도 누구의 죄가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침상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내 눈앞엔 계속 매뉴얼 문장이 떠올랐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던 그 문장. 그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절차는 신앙이다. 그 신앙이 흔들리면 권력은 공포로 덮는다. 공포를 덮을 때 가장 쉬운 건 사람을 찢는 것이다. 나는 떠나야 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 보이부가 덫을 놓을 가능성이 높았다. 브로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새벽 전에 나는 손목 시계를 풀었다. 손에 쥐자마자 차가운 금속이 체온을 빼앗았다. 나는 그 시계를 오래 바라봤다. 이 시계를 차고 나는 수백 번 절차를 확인했다. 초 단위로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걸 봤다. 그리고 지금 나는 시계를 천천히 1000조각으로 싸서 숨겼다. 그리고 배급표 조각을 다시 확인했다. 그 종이는 이제 밥이 아니라 길을 여는 열쇠였다. 마지막으로 속옷 박음질 속 메모. 봉인번호. 그 숫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생각했다. 이건 무기일까? 저주일까? 나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이 숫자를 가진 채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사람이 아니라 한 줄의 절차처럼. 그리고 그 준비 끝에 계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국경풍세가 더 빨라지면? 브로커가 나를 넘기면, 내가 이동 중 검문에 걸리면,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출발 전날 밤은 이상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초침이 움직여도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앞으로 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목소리에 떨림이 남을까봐. 떨림은 흔적이고 흔적은 표식이다. 격리시설의 방은 좁았다. 창문은 철망으로 막혀 있었고 바깥의 달빛은 얇게 잘려들어왔다. 그 달빛조차 자유로워 보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돌렸다. 부끄러웠다. 나는 군복을 입고도 자유를 빼앗긴 사람인데 달빛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밥이 들어왔다. 옥수수밥과 묽은 국. 늘 같은 맛. 그런데 그날은 한 숟갈이 더 얹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식욕이 사라졌다. 먹여서 살리는 게 아니다. 먹이고 데리고 가려는 거다. 나는 밥을 다 먹지 않았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내 몸이 내일을 위해 가벼워져야 한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귀가 더 예민해졌다.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마찰음. 바람이 철망을 긁는 소리. 어디선가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도 또렷했다. 두려움은 감각을 키운다. 살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옷을 확인했다. 안쪽 주머니, 배급표 조각, 성냥갑, 그리고 속옷 박음질 속 메모. 그 종이를 만지는 순간 몸이 잠깐 떨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절차처럼. 그런데 정작 가장 무서운 건 절차가 아니라 절차 밖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수였다. 밤 차 4시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었다. 그건 이곳에서 가장 나쁜 신호였다. 연비병 둘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짐 정리해라.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금? 그들이 내 얼굴을 유심히 봤다.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이돔이다.
이동. 북한에서 그 단어는 길이 두 개다. 밖으로 나가는 이동, 혹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동. 나는 짧게 물었다. 어디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겉옷을 챙겼다.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브로커가 들킨 건가? 통신병이 잡힌 건가? 아니면 나를 아예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신문하려는 건가? 나는 순식간에 판단해야 했다. 만약 지금 끌려가면 끝이다. 내일이라는 건 없다. 복도로 나가자.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다. 벽 끝에 서 있는 사람. 통신병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보이부 군복이 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통신병의 손목에는 얇은 분대가 감겨 있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표시였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보면 둘 다 죽는다. 보호부가 나를 보고 말했다. 동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은 좋은 자리로 옮긴다. 좋은 자리.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지우기 직전에.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끝이다. 하지만 그 결심은 감정이 아니라 내 몸의 본능에서 나왔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성냥갑을 만졌다. 3번 기침. 성냥 동작. 그 신호를 지금 써야 할까? 나는 기침을 했다. 짧게 2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일부러 길게 했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그건 자연스러운 기침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냥갑을 꺼내는 동작을 했다. 불은 켜지 않았다. 손가락이 멈췄다. 순간 복도 끝 그림자가 움직였다. 사람 하나가 스쳐 지나가듯 나타났다. 평범한 경비병 옷차림. 하지만 움직임이 다르다.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했다. 그가 내 옆을 지나며 아주 작게 말했다. 지금. 그 한음절이 내 몸을 깨웠다. 나는 갑자기 몸을 돌려 경비병 사이를 비집고 뛰었다. 그들의 손이 내 어깨를 잡기 전에 나는 계단을 2칸씩 내려갔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잡아! 그 순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초침이 아니라 심장이 시간을 밀었다. 나는 숨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시간이었다. 나는 뛰었다. 숨이 폐를 찢는 것 같았고 발밑의 눈은 미끄러웠다. 뒤에서 군화 소리가 터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정미의 소리였다. 1단계. 나는 통제 시설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발사 통제 장교는 길을 외운다. 비상시 대피로, 통신 차단 구역, 경비 교대 시간. 그 모든 절차가 내 머릿속에 지도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낮췄다. 울타리 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곳은 당연히 막혀 있다. 나는 반대로 보급 창고가 있는 방향으로 뛰었다. 사람들은 늘 울타리로 도망치려 한다. 그래서 그곳엔 총구가 먼저 기다린다. 창고 뒤편, 낡은 철문 틈으로 들어갔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숨을 참으며 바닥을 기었다. 기어가는 동안 군복의 단추가 바닥에 긁혔다. 짤깍 소리가 날까봐 나는 단추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움직였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다! 손전등 빛이 철문 틈을 찔렀다. 나는 그 순간 내 삶에서 가장 낯선 결정을 했다. 나는 더 깊이 숨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가며
몸을 공무처럼 보이게 세웠다. 발사 통제 장교였던 나는 늘 사람 앞에서 단정해야 했다. 지금도 그 습관을 이용했다. 나는 상에 깃을 세우고 손에 배급표 조각을 쥐었다. 그리고 보급창고의 다른 문으로 나가자마자 마치 당직 지시를 받은 사람처럼 걸었다. 뛰면 잡힌다. 반격이선 뛰는 사람이 죄다. 첫 번째 검문이 나를 막았다. 경비병이 총구를 내 쪽으로 돌렸다. 어디 가나?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보급 확인 지시 받았습니다. 그는 배급표 조각을 힐끔 봤다. 도장 자국. 나는 그 순간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뼈로 느꼈다. 그가 망설이는 찰나 멀리서 다른 고함이 들렸다. 저쪽이다! 도망자! 정비병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틈에 나는 걸음을 더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다시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1단계를 빠져나왔다. 시설 밖으로. 평양이 아닌 국경으로 이어지는 길로. 2단계. 강을 넘어야 했다. 브로커의 사람은 나를 트럭 뒤편에 태웠다. 차량은 군수 보급 차량처럼 보였다. 나는 짐더미 사이에 파묻혔다. 비닐포대, 마른 옥수수자루, 낡은 방수포. 숨을 쉬면 내 입김이 방수포 안에 고였다. 나는 입을 옷깃으로 막고 코로만 아주 얕게 숨을 쉬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조용한 밤은 국경에서 총성이 더 잘 들린다. 몇 번의 검문소를 지났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내 심장도 멈췄다. 누군가 방수포를 들추면 끝이었다. 그때 나는 속옷 박음질 속 메모를 떠올렸다. 봉인 번호. 그 숫자가 내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떨게 했다. 새벽 가까이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여기서 내려. 말은 하지 마. 나는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휘청했다. 몸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더 끔찍했다. 짙은 안개. 강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세상을 덮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안개는 사람의 얼굴을 삼키듯 움직였다. 주만강. 나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었다. 지도 위에 선으로만 알던 곳. 그 선 앞에서 나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안개가 낀 날이 제일 위험해. 가이드가 속삭였다. 그렇다고 멈추면 더 위험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떨림을 만든다. 우리는 바닥을 기듯 움직였다. 발자국을 최소로. 눈도, 흙도, 안개도 모두 적이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땅을 더듬으며 기어갔다.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 붙었고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강가에 닿았을 때 물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안개가 소리까지 먹어버린 듯했다. 나는 물에 발을 넣었다. 그 순간 다리가 저렸다. 차가움이 아니라 마비였다. 우리는 물속을 건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고 군복은 금세 무거워졌다. 이 무게가 나를 끌어당겼다. 여기서 넘어지면 끝이다. 그때 뒤쪽에서 작은 물소리가 났다. 누군가 미끄러졌다. 짧은 숨. 그리고 아주 작은 비명.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전부 죽는다. 가이드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가. 그 한 글자에 내 눈물이 찔끔 흘렀다. 울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졌다. 우리는 강을 넘어섰다. 땅을 밟는 순간
발이 땅이 아니라 허공 같았다. 설마? 아니었다. 3단계가 남아 있었다. 중국 땅. 우리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숨었다. 냄새는 짐승 냄새와 곡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손을 떨지 않으려 무릎을 꼭 눌렀다. 밖에서 중국말이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탈북은 국경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경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다. 살았는데 아직 안 끝났구나. 밖으로 나가면 잡힐 수 있고 여기 숨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 나는 겨우 강을 건넜지만 나는 아직도 쫓기고 있었다. 남쪽에 도착했다고 해서 숨이 바로 편해지는 건 아니었다. 내 몸은 이미 쩍경기는 법을 배워버렸고 그 습관은 국경을 넘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시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했다. 창문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먼저 커튼 뒤를 확인했고 문이 삐걱거리면 심장이 먼저 움찔했다. 사람이 아니라 소리가 나를 지배했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날짜를 포기했다. 날짜를 세면 살아야 할 이유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러다 어느 밤 마지막 차량에 실렸다. 바닥에 엎드린 채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빛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빛은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단속의 손전등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듣기만 했던 단어가 현실이 되었다. 남조선. 처음 남쪽 땅을 밟았을 때 나는 기쁨보다 멍함이 먼저 왔다. 발밑이 단단했고 공기는 이상하게 냄새가 났다. 북한의 공기는 배급처럼 단순했는데 여긴 너무 많은 냄새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의 몸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조사를 받았고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조차 나에겐 이상했다. 여기에도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절차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 차이가 너무 낯설어서 나는 오히려 두려웠다. 이후 나는 하나원에 들어갔다. 처음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새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내겐 늘 끝을 의미했으니까. 강의실에서는 한국말이 들렸고 사람들은 웃으며 설명했다. 카드 쓰는 법, 버스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두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나는 그 당연함 앞에서 자꾸 손이 떨렸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 갔다. 진열대에 과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직원이 물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걸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밤이 오면 더 힘들었다. 불이 꺼져도 어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는 불빛이 계속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이 두만강 건너편의 빛과 겹쳐 보였다. 그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자주 통제실로 들어갔다. 빨간 봉인 테이프가 찢겨 있고 누군가 내게 진술서를 내밀었다. 서명해라. 그 말에 내가 펜을 잡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깼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군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내가 진짜 남쪽에 온 게 맞나?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격리실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상담실에서 누군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여긴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 문장이 내 속을 깊게 찔렀다. 나는 평생 눈을 피하며 살았다. 눈을 피하지 않으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면 놀라지 않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바로 숨지 않기.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눈을 피하지 않기.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구두 밑창을 더듬던 버릇, 속옷 박음질을 확인하던 습관, 메모를 숨기던 그 손. 그 메모는 결국 남쪽에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러나 나는 쉽게 버리지 못했다. 그 종이는 종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두만강에 남겨두고 왔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안개 낀 강을 떠올린다. 그날 미끄러지던 물소리, 돌아볼 수 없었던 순간, 도망치면서도 누군가를 버린 것 같은 죄책감. 그럼에도 나는 안다. 그날 내가 멈췄다면 나도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살기 위해선 때로 사람은 잔인해져야 한다. 나는 아직도 자유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북한에서 내가 지켰던 절차는 국가를 위한 절차였다. 남쪽에서 내가 배우는 절차는 나를 살리는 절차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숨을 쉰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창밖에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묻는다. 이 빛은 나를 잡으러 온 걸까? 아니면 내가 살아도 되는 세상이라는 증거일까? 아직도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묻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다.